교과서 10페이지 넘어가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청동기 문화 나옵니다.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위만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그리고 한나라, 그 다음에 여기 한반도 남부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결국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를 했었고, 대표적인 게 낙랑군이잖아요. 자, 이 낙랑군, 4개의 군과 현 중에서 낙랑군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이 낙랑군은 고구려 미천왕, 그렇지, 4세기 미천왕 때 이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한반도에서 몰아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기 국가를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초기 국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위치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은, 자,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맹 국가였고 왕은 있었으나 왕의 힘은 굉장히 약했다는 것이고, 부여에는 순장이라는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었어요. 자, 대신 이제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는 이제 군장들이 있었다는 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체커를 해가지고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을 했을 때 소나 말과 같은 걸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옥저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지 않고요. 동해의 제천 행사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사만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해서 3개의 한이라 해가지고 사만이라 하잖아요. 마한 같은 경우에도 52개 정도의 소국, 변한, 진한도 각각 12개 정도의 소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마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70여 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국이 바로 목지국이 있습니다. 목지국. 즉 사만을 대표하는 목지국입니다. 사만을 대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한 지역에 나중에 이제 백제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백제 이제 우리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 이전에 고이왕이 있어요. 율령을 정비를 했던. 자, 이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뭐 한다? 병합을 한다.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병합을 하고, 근초고왕 때 남은 마한 지역을 정복을 한다는 거 나중에 삼국시대 볼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사만이 있었던 곳은 이제 여기 평야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벼농사가 활발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천 행사도 벼농사와 관련이 있게 벽시를 뿌리는 5월제, 그 다음에 추수라는 10월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만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은 이제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것이고, 제사장과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달랐다. 사만에는 그러니까는 제사를 담당하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따로 있었다는 거지. 소도라는 벼룹을 따로 두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12세기 여기 좀 빡세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 때까지 체제 정비를 좀 해가지고, 소수리망 이후에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조왕 때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할 때 이제 옥저를 복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죠. 고국천왕 때 되면 이제 부족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5개의 부서가 이제 행정적 부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천왕 때 아까 낙랑군, 한사군 중에서 하나였던 낙랑군을 공격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었어요? 고국 원왕이 있었지요. 자, 고국 원왕은 그렇지, 4세기 근초고왕이 자기 아들 태자를 데리고 이제 고구려를 정복을 하지요. 그때 이제 백제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되었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소수리망은 우리 불교 태약 율령. 자, 근초고왕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 이제 고이왕 때 여기 고이왕 때 상강유역 장악을 하고 뭐 관등지 정비에다 나오는데, 고이왕 때 여기 목지국을 정복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마한의 남은 지역을 정복을 했다는 것이고, 자, 침류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불교가 침입했다. 백제로 침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무랑과 지증왕, 법흥왕 나오고 여기 이제 진흥왕까지 나왔잖아. 그치? 자, 지증왕 때부터 국호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법흥왕 때 불교 공인했고 2차돈. 그 다음에 율령 반포했다는 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건설한 거. 그죠? 자, 여러분 그 이전에 보시면 내무랑 보시면 내무랑이 지금 활동할 때는 4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내무랑 때 원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석시, 박씨, 김씨가 돌아오면서 왕을 했는데 내무랑 때 이제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내무랑이 이제 마리카네를 칭호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내무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봐야 돼요? 교과서 넘겨보시면 20페이지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야에 대해서 나오지요. 가야가 여러분 여기 금강가야에서 이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잖아. 정기가야 연맹은 이제 대가야였고 후기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대가야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금강가야가 이제 쇠퇴를 하니까는 이제 대가야로 옮겼을 거 아니야.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4세기 말에 이제 신라 공격하지. 이때 신라 왕이 내무랑이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무랑이 이때 왜군을 격퇴할 힘이 없어가지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금강가야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무랑 하면 가야의 중심지가 변화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연관 지으면. 그래도 쭉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삼국이 이제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었는데 삼국 초기에는 점차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를 갖추어 나간다. 즉 부족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중앙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신라는 이제 골품에 따라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이제 브레이크를 두었다는 거, 제한을 두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고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면 신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잖아. 자, 고려는 신라보다는 그러니까 그 이전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죠.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품제를 봤을 때 폐쇄적인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위왕 때 목지국을 병합했다는 거 나오지요. 목지국, 사문을 대표하던 나라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근초광 때 남한의 마한 세력을 정복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근초광 보시면 고구려 공격했다 나오지요. 이때 이제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것이고 밑에 이제 보시면 광개토 대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외와 가야 연합군을 격파했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금방 20페이지에서 봤던 그 내용이고 장수왕 때 여러분 장수왕 때 평양을 먼저 옮기고 나서 이제 남진정책 추진하는 거지요. 평양 먼저 옮기고 남진정책 추진하는 겁니다. 남진정책의 내용이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거. 그지? 한성을 함락했다는 거. 백제왕을 당시 백제 계로왕을 잡아 쳐 죽였다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가 중부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충주 고구려 비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충주 지역은 한반도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잖아. 여기 보면 장수왕과 관련된 이제 비석이 있단 말이야.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충주 지역에 고구려비가 이제 세워졌다는 거는 고구려가 여기 충주 지역까지 영역을 장악을 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지도 보시면 여러분 삼국의 지도 다 아셔야 되겠지요. 여기 7지도는 백제하고 외의 관계를 친했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럼 쭉쭉 보시고 여러분 금강가야가 이제 쇠퇴를 했었고 이제 금강가야가 근데 신라 영역으로 병합이 되는 건 언제예요? 그렇지, 법흥왕 때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하는 거는 신라의 진흥왕 때였다. 신라 삼국통일 과정을 보시면 나당 동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지요. 여러분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땅에 옹진 도독부, 고구려가 멸망하자 고구려 땅에 안동 도읍부를 설치를 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라 땅에도 계림 대독부를 두었죠. 이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나당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이제 당나라와 고구려 관계를 보시면 당나라와 고구려 침입을 했지. 당태종이 고구려에 침입했고 고구려의 많은 산성을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은 결국 요동성이 아니고 여기 안시성을 끝내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나라가 먼저 이제 고구려 들어오잖아.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살수대첩 있잖아.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돌아가는 수나라 군은 을지문덕 여기 살수 청정강에서 이렇게 수나라의 많은 병사들을 죽였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이제 돌아가는 수나라 군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쭉쭉 보시고 여러분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진흥왕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토 확장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곳곳에 비석을 세웠고 우리는 그거를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당 정쟁과 관련해서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가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통일이 이제 됐지요.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신문왕 때 이제 김홈들이 나눠 진압하면서 많은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토가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거지요. 신문왕은 이제 집사부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운영을 했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 이제 권한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는 왕의 권한이 강하면 집사부의 기능도 강한 것이고 시중의 권한도 강해. 그런데 집사부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는 왕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것이지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전국을 9개 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소경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구서당, 중앙군사 조직인 구서당이 있는데 구서당에는 자 신라 사람뿐만 아니고 백제, 고구려, 말가름까지 포함됐던 민족 융합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급 관료전 정전 나와 있는 거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여러분.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그죠? 신라의 촐랑문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신라는 촐랑문서를 작성을 했었고 자, 여러분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라 하대 내용이 나오죠. 신라 하대. 신라 말. 특징이 뭐예요? 대답하세요. 그렇지. 신라말 되면 이제 지배체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지배체제가 이제 지배체제가 동료된다. 지배체제가 혼란해진다. 왕의 쟁탈전이 심해지잖아. 그치? 그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밑에 사료 볼게요. 18페이지에. 김원창의 난이 있죠. 그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신라 하대 때 이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서 왕의 쟁탈전이 심해지니까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수탈을 당하게 되고 대표적인 이제 농민의 난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다는 거죠. 9세기 때. 자, 이렇게 원종과 애노의 난과 김원창의 난이 보여주는 거는 신라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거. 신라 사회의 지배체제가 뭐했다?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지. 흔들림. 혼란. 동요됐다는 거지요. 혼란.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왕 때 당나라 이렇게 산동반도 공격을 했었고 문왕 때 이제 총치 체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당나라의 삼상육부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발해도 이제 삼상육부 체제를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명칭과 육부의 명칭이 당나라하고 달랐다는 거, 그리고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육부를 이렇게 6개를 3개씩 나눠가지고 2부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자, 발해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가 중요하지요. 발해가 고구려에 외교문서 보낸 거 보면 발해 왕이 이제 스스로 고구려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발해를 부를 때도 고구려 국왕, 고려 군왕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발해의 무덤 양식이 비슷했고 이런 금관 장식이라든지 이렇게 수막새 모양도 비슷했다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2번, 3번 쭉쭉 보시고 그 다음 삼국의 종교와 사사, 불교, 유교, 도교가 융합해서 발전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23페이지는 우리 다 같이 안 봤어요. 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여러분 24페이지 남북국 시대 종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통일신라의 불교를 많이 봤잖아. 자, 우리가 불교사는 이제 통일신라 불교, 고려 불교가 있어요. 그쵸? 자, 통일신라 불교 하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때 불교가 수용이 되잖아. 삼국시대 때 불교를 수용을 했어.
그리고 통일신라 때 이제 되면 불교가 이제 발달하고 불교가 널리 퍼져. 처음에 삼국시대 때 들어왔던 불교는 왕실 중심, 국가 중심, 귀족들 중심이었다며 지배층들 중심이었다며 이제 통일신라부터는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는 거지요.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원효, 의상, 해초 아저씨가 있어요. 원효 아저씨는 그렇지 일심사상 나미야 미탑으로 암송하며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섰고요. 의상 아저씨는 당나라 유학 갔다 왔고 화엄 사상을 이제 주장을 했었고, 해초 아저씨는 인도에 갔다 와서 남긴 책이 바로 왕후 천추국전이 있었다는 거. 신라 말에 이제 그 이전에는 교종이 있었지. 그런데 신라 말에 이제 선종, 그치? 선종과 이제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게 되고, 선종에서는 이제 참선을 중요시하게 되지요.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모두 이제 호족이 크게 호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이제 유학이 또 발전하게 되는데, 통일신라 때 유학의 교육기관으로 국학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되면 여러분, 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독서 삼품가를 실시했잖아. 네가 얼마나 유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너를 관리로 등용할 거야. 능력에 따라서 너를 관리로 등용할 거야 라는 것이지요. 자, 대표적인 이제 통일신라 때 그 육두품 세력 보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최치원 아저씨는 당나라 가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당나라에서 지방 관리로도 활약을 해요. 그런데 통일신라 돌아왔을 때 최치원 아저씨는 자기가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치원 아저씨의 사례를 볼 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신라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였다는 거지. 자, 고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여기 29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 2번에 보시면 여기 이거 우리가 원강 아저씨 안 했거든. 근데 읽어보시면 불교와 유학이 이제 삼국시대 때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3번이 이제 독서 삼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성왕 아저씨. 자, 원성왕 아저씨는 독서 삼품가 몇 실시했어? 능력에 따른 관리를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리로 채용하기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리를 채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왕권을 즉 강화하려고 했다는 거야.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 왕권 강화. 고려는 여러분 태조 왕건은 호족을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호족 포용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훈요 10주에 보시면 서경을 중요시했고, 거란을 적대시했고, 북진 정책 추진했고, 뭐 이런 거 나오지요. 그 다음에 광종 아저씨 이제 노비안건법 쌍기통에서 과거제 실시했고, 황제라는 칭호 사용했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연호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고려 수도인 개경을 뭐라고 불렀어? 황도라고 했다는 거지. 황도라고. 그러니까는 황제가 사는 도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황도라고 칭했다는 거, 황제 복임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최승로 아저씨가 이제 성종 때 보시면 여러분, 고려 성종 때 최승로 아저씨가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성종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밑에 나옵니다. 31쪽에 사료 볼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 훈요 시조는 봤을 것이고, 여기 노비안건법 읽어보시면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광종의 노비안건법은 저기 고려 말에 그 공민왕 아저씨 때 권문세족의 그런 토지, 노비 이거 바로 잡으려고 전민 변정도감 설치했잖아. 그것과 비교해서 보시고, 과거제 쌍기 나오지. 그러면 광종 때 과거제 실시 관련 있나 보다. 그 다음 최승로 시무 28조 볼게요.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성종에게 올리게 되는데, 제 7조를 보시면 뭐 하래요? 지방관을 파견하라고 하죠. 지방관을 파견하라고. 그래서 성종 아저씨가 이게 최승로의 지방관 파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국에 지방에 12개의 목이라는 걸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 보다 중요한 거는 제20조 내용인데요. 자, 최승로 아저씨는 뼛속까지 이제 유학자야. 자, 최승로 아저씨가 말하기를 불교라는 거는 나라를 통치를 할 때, 고려를 통치할 때 불교에 따라서 통치를 하면 안 되고, 불교는 단지 수신의 근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차원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바로 유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종 때 유교 공부를 하는 국자금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방의 경학버스 이런 걸 파견하겠지. 그치? 자, 최승로 아저씨 이런 이제 개혁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성종 때 되면 이제 고려가 어느 정도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2쪽에 보시면 고려의 이제 중앙 통치 체제하고 지방제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교과서에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고려는 5도 양기를 했잖아. 봐봐, 전국을 일괄적으로 5도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개를 설치한 것도 아니야. 고려 같은 경우에는 5도를 설치하기도 했고 개를 설치하기도 했다는 거지. 5도는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경 지역에는 일반 행정구역인 도를 설치를 하지 않고 도가 아니고 개를 설치했다는 거지. 즉 5도는 일반 행정구역에 설치한 것이고 양계 그러니까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의 지방제도는 10인목 따로, 5도 양계 따로, 특수행정구역 따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경과 서경이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동경 있죠. 오늘 경주 그러니까 신라 수도였던 금성을 말하겠지. 동경을 포함해서 삼경이라고 했었는데 숙종 때부터는 이제 여기 남경 한강이 있는 한강역에 남경을 포함을 해서 삼경이라고 했다는 거. 고려 합의제 체제 보여주는 거 도병마다 식목도감. 자 여러분 고려는 이제 거란의 세차례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여진이 여러분 여진이 계속 고려 들어오니까는 우리가 윤관이 별무반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별무반 편성해가지고 동북구성 쌓잖아. 그런데 여진이 계속 동북구성 돌려줘 해가지고 우리가 1년만 동북구성 돌려줬다는 거. 그런데 이 여진이 나중에 세력이 확대돼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고려에게 군신관계 요구했다는 거. 그때 이자겸이 이제 군신관계 요구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4페이지 보시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나오고요. 자 묘청의 난은 이제 김부식이 이제 여기 진압을 하잖아. 김부식은 삼국사기 저술했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김부식 아저씨가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다. 그러면 한 12세기경 그러니까는 인종 때 김부식 아저씨가 활동을 했었네. 삼국사기도 이때 저술됐었나 봐. 그치? 자, 망이망소인 한 쭉쭉 보시고 여기 쭉쭉 보시고 여러분 여기 고려의 개혁군주 반원자주정책 그렇지 공민왕이다. 몽골풍 금지했다.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다. 나머지 뭐 들어가요? 친원파 기철과 같은 친원파 제거했다. 또 대답해보세요. 정동행성 이문수 폐지했다. 중요한 거. 그렇지.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쌍성총관부 영역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 여러분 공민왕 하면 이 지도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돼. 신진사대부 지나서 자 여러분 여기 39페이지에 2번에 들어갈래요. 여기 쭉 보세요. 여기 김부라고 하면 이제 칠라의 마지막은 경순왕을 뜻하는 것이고 기역에 들어가는 거 사심관이고 니은에 들어가는 거 기인제도이겠죠. 이번에 여기 김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마지막왕 경순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김부를 경주에 사심관으로 임명한 데서 이제 사심관 제도가 유래됐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거는 기인제도죠.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는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전민변정도감 들어갈 것이고 신돈이 나오고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공민왕이 이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이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앞에 공민왕 부분에 여기 보시면 자, 권문세족 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양민을 되돌려 놓고자 전민 변적 도감을 설치했다는 거죠. 고려의 사회 부분 여러분 여기는 자, 고려는 크게 양천제죠. 자, 귀족 세력이 가장 이제 상위 지배층이고 그 다음 지배층으로 이제 향리, 직업군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리는 지배층이긴 하나 귀족보다는 한 단계 아래 이제 지배층이죠. 자, 그러니까는 하위에 있는 지배층이야. 향리는 직역을 세습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 향리, 우리 아버지 향리, 내가 향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과거 시험을 쳐서 우리 아버지가 향리지만은 내가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내가 문벌 귀족이 되기도 했다는 거지요. 어디 보시면 되겠냐면 교과서 43페이지 보시면 향리에 대해서 나와요. 향리는 이제 지방 세력이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자,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험 쳐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어.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능력에 따라서 신분이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다. 고려는 능력에 따라서 신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고, 고려는 개방적인 사회였구나. 여러분 그 광종 때 과거제 실시를 건의했던 쌍기 같은 경우 외국인이잖아. 고려는 이렇게 외국인을 관리로 등용할 만큼 또 개방적이었다는 거, 그치? 여튼 신라 사회는 이제 골품제 떠올려 보시면 폐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고 안 했던 게 뭐냐면 41페이지에 특수행정구역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은 향, 부곡, 소, 장처, 역진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향, 부곡소와 향, 부곡, 소를 알면 돼요. 향이나 부곡 여러분 우리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처인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자, 처인성 전투에서 이제 승려 김윤우와 처인 부곡민이 당시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이제 사살케 했다라고 합니다. 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처인성 전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처인은 부곡이었어. 부곡. 이처럼 고려시대는 향, 부곡 이런 이제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향, 부곡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현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는 일반 군현민처럼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는 소죠, 소. 자, 여러분 우리 그 무신 정권 때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의 난이 일어나잖아. 명학소에서 자, 이 소라는 지역은 뭐냐면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야. 금소라고 했을 때는 금을 생산할 것이고 은소라고 할 때는 은을 주로 생산할 것이고 지소라고 할 때는 종이를 주로 생산하겠지 등등등등. 자, 그러니까 소에 사는 주민들은 특정 물품 생산을 담당을 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은 신분으로 따지면 천인이 아니고 양인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군현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차별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의 난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망소의 난은 어떤 게 기본으로 깔려 있을까? 왜 망소의 난이 일어났어? 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렇지.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제 소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군현에 사는 양인들보다는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 41페이지 전시거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의 종교와 사상 볼게요. 보세요. 삼국시대 때 불교 수용한 거 했어요.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유교도 있었고, 유학. 그 다음에 뭐 도교도 들어왔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 여러 사상이 있었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때 통일신라,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때 불교가 발전을 하지요. 이때 이제 원효의 일시, 뭐 그 다음에 의상의 화증사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 되면 우리가 이제 선종이 들어오고 통수지리설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도 내나 유학 발달했고, 그치? 자, 이제 고려시대 되면 여러분, 고려시대도 이제 불교가 이제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상했다고 나오네. 그치? 불교 수용했고, 불교 발전했고, 불교 숭상하네. 자, 봅시다. 자, 고려시대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신라 말에 지금 선종이 들어오면서 고려시대는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있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의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때 내세웠던 논리가 교관겸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관겸수는 여러분, 교리, 그지? 교리. 그 다음에 관은 여러분, 관조한다, 뭐 본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교에서 말하는 이게 교리 공부는 이제 교종의 수행 방법이겠지. 관은 선종의 수행 방법이야. 이거를 겸수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진울 아저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울 아저씨가 당면했던 문제는 첫 번째, 고려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무신정권 시기인데 고려의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두 번째, 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교가 세속화되어 있어. 두 번째, 교종과 선종의 대립. 세속화된 불교를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화시키기 위해서 본래 불교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때 이제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사운동을 벌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의 대립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하자. 이때 내세웠던 게 정의 쌍수인 거지. 여러분, 정은 선정을 말해요. 그다음 선정은 여러분,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지혜를 구하다. 어디서? 불교 경전에서 지혜를 구하다. 그러니까는 교종의 수행 방법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 정과 해를, 선정과 지혜를 쌍수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45페이지에 역사인식 변화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자,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내용 나오잖아. 자, 여기 뭐하고 같이 볼 거냐면 교과서 49쪽. 여러분 여기 49쪽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역사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이야기해 보고자 했는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냐, 무슨 박학교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석다리가 아래서 태어나, 그거는 괴이하다, 이상해서 믿을 수가 없다. 누가? 김부식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 그게 괴이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겠지. 김부식은 이제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화, 설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서술하려고 했다는 거지.
자, 김부식 아저씨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역사책을,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합리적인 이야기만 역사책에 서술하려고 했었다는 거. 얘들아, 우리 김부식 아저씨는 12세기 인종 때 활동했다고 아까 그렇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럼 얘들아, 삼국유사는 언제 저술됐냐면, 자, 우리 삼국유사의 내용에는 당군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단 말이야. 우리 삼국사기에는 당군 없어.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우리 전체,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당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의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 우리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당군 할아버지의 똑같은 자손이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민족성이 뭐였기 때문에 약화되었기 때문이겠지. 자, 우리가 지금은 원간섭기예요. 그러니까는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유겠지.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근 70년 동안 받게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성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편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43페이지 다시 올라가 볼게요. 45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략을 거치면서 우리의 자주성, 자주의식이 자주성을 말하겠지. 자주성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당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를 내세우고 다양한 설화를 기록했다는 거. 자, 밑에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몽골의 침략과 간섭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당군의 시조를 기록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쓴 역사서가 편찬되었는데, 자, 삼국유사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유감을 강조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조선 넘어가 볼 건데 교과서 52쪽에 여러분, 여기 문제 잠깐 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 조광조 내용이잖아. 무슨 개혁했어? 현령과 실시, 또 뭐 했지? 공훈삭제, 그치? 여러분, 5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4번의 사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은 16세기 이후에 전국을 주도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림 세력은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인데, 향촌 사회에서 이제 향촌에서 사림 세력이 기반을 다져왔는데, 향촌에서의 서원, 향촌에서 향약을 바탕으로 이제 세력을 확대해 왔거든요. 자, 서원을 볼게요. 여러분, 경북의 영주에 보면 소수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소수서원이 16세기 때 명종 때 당시 영주의 지방관이었던 주세붕이 고려시대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방관이었던 주세붕이 영주의 소수서원을 먼저 세웠고, 그 이후로 이제 지방 곳곳에 많은 서원들이 생겨나게 돼요. 서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안양과 같은 선현을 제사 지내는 기능을 하고, 그 지방에 향촌 마을에 있는 양반 사족들, 양반층의 어떤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능도 해요. 자, 이 서원은 이제 점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향촌 사회에서의 어떤 공론을 형성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53페이지 날개 부분에 보시면 공론이 있어요. 공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론하고 좀 비슷하겠지. 자, 지방의 사족의 의견까지 공론으로 받들어서 정치에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방의 사족들, 지방의 양반층, 지방의 양반 사족들의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정치에 반영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공론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지방의 서원이었다는 거지. 서원. 이 지방의 서원에서 이런 공론들, 지방 사족의, 지방의 양반 사족들의 어떤 의견들이 형성이 되는 거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조선의 정치가 잘 될 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고 남인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정치를 이렇게 붕당 정치가 잘 될 때는 이런 공론에 따른, 그러니까는 지방 사족의 어떤 의견에 따른 정치를 추구를 했단 말이야. 지방 사족들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점차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는 이 지방의 이 공론이라는 게, 이 지방 사족들의 여론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은 단순히 붕당의, 각 붕당의 노론, 소론, 서인, 남인 각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됐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정치를 했단 말이야. 중앙에서 정치를 해나갈 때 지방에 있던 여러 사족들의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어. 그런데 점차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이 공론이라는 게 여러 사족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각 붕당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지. 소론이 뭔가를 주장하고 노론이 뭔가를 주장하고 남인이 서인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공론에 따르면 공론이 지금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여러분, 이 사림들이, 지방의 그러니까 양반 사족들이 지역에 따른 거는 지방에 따라서 소론 세력이 우세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노론이 우세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서인이 우세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역마다 이제 각 붕당에 자기들의 자기들 이해관계와 비슷한 붕당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제 공론을 형성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이 공론의 기능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고, 공론의 기능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서원은 이제 붕당의 근거지가 된 거지. 각 서원에서의 공론은 붕당의 서원에서 공론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공론은 이 붕당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 서원이라는 거는 붕당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조는 이 서원을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거는 향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도 규칙이 있고 교실마다 나름의 룰을 정해 놓잖아. 여러분이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3반, 4반, 5반 다 학급마다 룰을 정해 놓지. 향촌 사회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를, 여러분 왜 룰을 정해요? 교실마다? 그렇지. 우리가 뭔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교실을 우리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급 룰을 정해 놓잖아. 이처럼 향촌 마을의 어떤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향촌 규약을 만든 거지. 그쵸? 그런데 성리학적인 질서를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양반 사족층들이 향촌 사회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여기 볼게요. 어디지? 여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조나 정조는 둘 다 탕평책을 실시하잖아. 영조가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고 뒤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속 이어가는데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다릅니다. 일단 탕평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론, 소론, 남인 이런 식으로 치우침이 없어. 편중되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이 탕평책에 동의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탕평파 중심이라 하지.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해 나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 편을 만들어서 일부의 내 편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야. 노론이고 소론이고 남인이고 이런 구분이 없이 내 편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지. 왜냐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출신 컴플렉스가 있죠.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다는 거 출신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가 영조가 자기의 형인 경종을 독살, 암살 뭐 했다는 그런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 거 이제 계속 시달렸잖아. 그래서 영조는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소수의 자기 몇몇의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나갔지. 탕평파야. 자, 그리고 이 자기의 사람들을 이제 왕실의 외척 세력으로 형성을 시킨 거지. 쉽게 말하면 영조는 척신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갔는데 척신이라고 하면 왕실과 친척 관계야. 근데 성씨가 달라. 나와 성씨는 다른데 친척 관계. 누굽니까? 그렇지. 외척이지. 왕실의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갔단 말이야. 일부의 외척 세력 그러니까 척신 세력을 중심으로. 그런데 정조는 달라요. 정조는 이런 기존의 척신 세력, 네가 외척이고 뭐 나발이고 척신 세력을 제거를 하고 노론과 소론과 남인을 고르게 등용을 해서 정치를 해 나갔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녕.